그 무엇을 할 것인가도 수업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요. 읽은 지 한 십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혁명가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베라 파블로브나 근데 여성의 입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은 되게 문제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읽은 논문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안나 리딩 책을 읽는 안나예요. 그러니까 그 19세기에 독서하는 여성의 독서 방식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이제 언급을 해주는데 안나 까레니나에서 안나가 그 이제 브론스키 만나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책을 읽거든요. 영국 소설을.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데 19세기 소설 속에서 여자들은 어떤 독서를 하느냐 안나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바리 부인 있잖아요. 그건 진짜 대표적인 여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소설에서는 말씀드린 안나 까레니나랑 도무지 책을 읽는 여자들이 없는데 도스옙스키의 백지에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책을 읽습니다. 근데 걔는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삶을 사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로고진하고 만나고 그리고 로고진이 죽이거든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기 직전에 읽었던 책이 보바리 부인입니다. 그걸 빌려와가지고 읽었는데 보바리 부인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인데 도대체 어떤 페이지를 읽었을까 되게 궁금하죠. 아무튼 이제 그게 언급이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베라 파블로브나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뒤라고 하기에도 막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800 악령하고 그렇게 거리가 있지 않아요. 60년대에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60년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1860년대. 이런 니힐리즘에 당시 지식인들이 얼마나 몰입했느냐를.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만 해도 전부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는 뭐, 애 키우고 뭐 남자를 살짝 유혹하긴 하지만은 그 오진초바처럼 뭐 다른 어떤 지적인 정향성은 보이지 않는 그런 여주인공들이 많은데 반해서 여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오는 베라 파블로브나는 소설이 아닌 철학서 종교서를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가 그 부분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보여주던데 제가 이 소설은 읽은 지 오래됐고 그 부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서 베라 파블로브나가 읽는 책이 포이에르 바흐의 12태자는 아니고 뭐 종교의 뭐 기원인가 아무튼 포에르 바흐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건 이 경우에는 체르니첵스키인 거지.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런 책을 읽도록 만드는. 근데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860년대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고 있었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진보, 네, 혁명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상이라는 게 사상, 이론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옮겨가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게 정치인데, 악령이 그 장면을 이제 포착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이제 하면, 뚜르게네프하고 이 체니첵스키도 이런 소설을 썼고 했는데 얘네들이 쓴 소설이 뭐 걸작이죠. 그 당시에 다 걸작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악령에 비하면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 내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도스옙스키 편애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냥 되게 편애하는 작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이 말을 할 텐데 체르니첵스키나 이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향성이 있는 소설, 정치가 보이는 소설이거든요. 그 입장이 명백히 보이는 소설인데 도스옙스키 앞에서 역시라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온건한 소설이에요. 이 무엇을 할 것인가나 아버지와 아들은 그에 반해서 악령은 굉장히 과격한 소설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썼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소설이에요. 도스옙스키 소설 중에서도. 근데 왜 이렇게 도스옙스키가 과격한 소설을 썼을까? 혹은 이런 젊은 혁명가들 이게 이제 19세기 소설이니까 우리가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조금 가깝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대학생 운동권 대학생들 박종철 뭐 고문치사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과격하게 도스옙스키가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르니첵스키도 절절하게 썼죠. 왜냐면 체르니첵스키도 인생의 대부분을 유연지에서 보냈으니까. 근데 뚜르게네프는 진짜
남 얘기 쓴 거고, 도스옙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페트라쉐프스키 서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저 젊은 것들이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싫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네들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스옙스키 입장에서는 자기 반성의 찬물, 자기 참회의 이제 산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이렇게 과격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스테판 베로베스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갔을 때 임종을 앞두고 뭐라 중얼중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도스옙스키 자신의 어떤 반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는 한 가지 생각이, 한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스테판이 나오면 여러분 프랑스어가 난무합니다. 윈느 꽁파라해종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꼭 우리 러시아하고 똑같습니다. 환자에게서 나와서 돼지째 속으로 들어간 그 악령들, 이건 모두 독이고 모두 전염병이고 한결같이 불결하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환자, 우리 러시아 속에서 수세기 동안 우글거렸던 온갖 마귀들과 마귀들의 새끼입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BS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잡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요게 이제 그 악령 얘기예요. 게라사 혹은 가다라라고도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악령인데, 요 얘긴데, 요게 이제 악령이 그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사실 어떤 사람이 악령에 들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를 치료해주고, 그러면은 그 악령은 어떻게 돼요? 왜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퇴마 의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뽑아가지고 악령을 그냥은 버릴 수 없나 봐요. 악령은 돼지한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돼요? 돼지가 이번에 이제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지고 전부 다 절벽에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돼지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뭐야, 멀쩡하게 앉아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도스옙스키가 가져온 내용은 누가복음인가 이런데 복음서 4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 이제 내용은 이런 거죠. 귀신들에 들린 사람이 있고 치유받고 그 악령들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돼지는 무슨 젠가 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도스옙스키가 이거를 제사로 가지고 옵니다. 에피그래프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요 마귀떼, 악령, 이거를 심지어 작품의 제목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BS인데요. 이게 복수형이라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녀석들이 한두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젤리, 레기온, 완전히 하나의 그 군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스테판의 이야기는 이제 되게 길게 이어지는데, 페트루샤랑 쟤네들이랑 얘네들이 전부 다 악령에 이제 들린 건데, 내가 바로, 그리고 나의 세대, 우리야말로 저 악령을 낳은 장본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참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 니힐리스트들, 저 혁명가들은 전부 다 악령에 들린 자이다. 심지어 러시아 전체가 지금 악령에 쓰여 있다. 근데 쟤들이 오늘날 젓고라지가 된 거는 아버지 세대인 우리 탓이다. 우리가 바로 사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40년대, 그 다음에 지금 혁명하고 있는 60년대. 그러니까 얘들이 대립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스테판 베로벤스키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반성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 있는 거는 그거죠. 이 사상에서 해방돼서 뭐가 되라? 멀쩡해져라. 근데 이제 그 꿈이 이제 여기 물론 들어가는데, 스테판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살짝 곁다리로 너무 귀여운 이제 할아버지인데, 악령에서 되게 귀엽게 나오고 되게 겁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는 되게 요주의 인물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 바깥에서 아무도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이제 망각당했어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블룸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막 무서워가 또 벌벌 들고, 아 나를 잡아가서 고문하면 어떡하지, 닭장차에 타고 태워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게 그 진짜 잡아가서 이제 고문하는 그런 KGB 이런 데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제 요즘식으로 이런 건데, 이 캐릭터가 되게 재미있는데, 원래 이제 그 그라노프스키를 모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인물의 비중이 이제 되게 컸었는데, 악령의 찬자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렇게 이제 부자 간의 갈등, 이 스테판 베로벤스키랑 아들인 뾰트르 베로벤스키, 이 혁명하는 아들, 그 비중이 되게 컸었는데, 소설을 이렇게 쓰다가 구상을 하다가 스타브로긴이 나타났어요.
스타브로긴이 도스옙스키의 구상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다시 쓰자, 얘가 바로 소설의 중심이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뚜르게네프가 아버지와 아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도스옙스키한테도 워낙에 자극이 되니까 나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 쓸래 해서 이제 베레브스키 부자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타브로긴 때문에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쓰기 시작 하는 거죠. 그럼 스타브로긴이 누구길래? 그건 이제 제가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기로 하고, 요 앞에 그래서 그 악령이라는 이 메타포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악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귀신인데, 그러니까 영인데, 이거는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세상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의라는 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빙의 되어야 될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스타브로긴이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복수형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수라는 말 자체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개인과 세계,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 이런 것에 이제 복잡한 관계가 이제 들어있고, 정치, 혁명,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신화적인 그런 그 출혈의식 이런 거 하고 이제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희생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라르가 되게 잘 써놨어요. 근데 지라르가 도스옙스키를 좋아해가지고 그 지라르의 지적인 여정을 보면은 초반에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빡 쓴 게 있는데 그것도 재미가 있고요. 지라르 연구서를 쭉 보시면 희생양에 보면은 요거하고 엮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도스옙스키는 이런 이제 사상가는 아닌데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적인 직관으로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천재성이 이제 돋는 건데, 소설가적인 직관으로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 폭력과 희생양과 성스러움 이런 것들의 그 의미심장한 관계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되게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소설화하는데 되게 성공한 경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식화하면 악령은 니힐리즘이잖아요. 니힐리즘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니힐리즘이 있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은 어떤 놈이 원상이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 환자고 어떤 놈이 악령인지도 헷갈리고, 어떤 게 니힐리즘이고 어떤 게 반니힐리즘인지도 헷갈려요. 악령 자체는 반니힐리즘 소설입니다. 이제 니힐리즘이 워낙에 판치다 보니까 이런 중견의 보수 작가들은 반니힐리즘 소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음, 비셈스키의, 여러분 이름도 모르셔도 돼요. 비셈스키의 부즈발루무첸의 뭐래죠? 러시아어도 생각이 안 나네. 성남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곤차로프의 아브리프 절벽 이런 것도 있고, 뚜르게네프도 비슷한 거 나중에 하나 더 써요. 연기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레스코프도 나자흐, 이거 내가 어릴 때 번역도 잘못했는데 직역을 해서 칼 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치선상에서,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들고 서 있을 만큼 대치에 있다, 대치선상에서. 그래서 제목을 들어보시면 제목이 다 살벌하잖아. 막 싸우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눈앞에 안개밖에 없고 귀신 들리고 여기 악령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반허무주의 소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도스옙스키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스옙스키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되게 예민했기 때문에 요즘 독자들이 뭐를 읽고 요즘 작가들이 뭐를 쓰지, 나도 이런 거 하나 써봐야지, 그런 게 되게 있는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 맞춰가지고 하나 썼는데, 그때는 도스옙스키 소설이 아주 돋는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뚜르게네프 아버지 아들 진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 죽었는데 반허무주의 소설이, 도스옙스키 소설 악령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허무주의 소설인데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근데 지금 읽으면은 사실은 스타브로긴이 허무주의를 대변하거든요. 아주 도시화시키면 니힐리즘을 대변하고 끼릴로프, 샤토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얘들이 다 허무주의를 대변하면은 얘들이 되게 엉망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반허무주의 소설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워낙에 이제 악역을 그리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도스옙스키가, 이게 허무주의 소설인지 반허무주의 소설인지 되게 헷갈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는 1. 정치혁명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2. 이게 더 중요한데, 이 정치혁명은 희화화된단 말이에요. 2. 인간과 관념의 변증법, 관념의 변증법입니다. 다시 인간과 관념의 변증법. 이때 인간은 러시아어로 츄라비엑 맨에 해당하는 인간이 아니라 리치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격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인성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개개의 어떤 구체적인 인간과 그가 대변하는 관념들이 있어요. 아이디어, 이데아가 있어요. 그거 사이에서
그것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이제 결렬되는가. 근데 이거를 보여주려면은 이 주인공들은 전부 일반 인간이면 안 돼요. 이 바흐진식으로 말해서 이른바 관념인 하나의 관념을 대변하는 이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변증법이 여기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